생강남님 채널명이 생강남 ETF잖아요. 네네. 생강남이라고 왜 지으신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ETF라고 하면 바로 생강남이 생각난다는 의미를 좀 주고 싶어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성별이 남자니까 이제 생각하는 남자인데 ETF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채널명을 지었습니다. 그 ETF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ETF 투자에 좀 집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저도 이렇게 그 개별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ETF 그런 개념도 없었을 때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이제 개별 주식인데 안정적으로 또 우량주만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ETF라는 걸 접하게 되고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이런 근데 ETF 장점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개별 주식이 갖고 있는 그런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서 이제 ETF도 물론 단점이 있는데 장점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별 이제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고 성과가 좀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ETF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연금저축 계좌는 꼭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금저축은 이제 개별 주식은 안 되니까 해외 ETF도 안 되고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로가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쨌든 ETF는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ETF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국내 ETF로 투자해도 되고요. 이제 해외 ETF도 할 수 있는데 주로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ETF를 좀 선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까 ETF 투자에 약간 단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단점이 있어요? 일단 ETF 하면은 제가 투자하고 싶지 않은 기업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조율을 못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이면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니까 이 마이너스 20, 뭐 30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ETF는 이제 평균을 가져가니까 그런 하락폭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온 기업이 있지만 ETF가 다른 기업들이 올라서 이제 무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기회를 잡는 게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나스닥은 한 30%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진짜 개별 종목에서 좀 작은 주식들은 막 50%, 60% 네네.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만약 자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네네. 그 60%짜리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개별은 그게 가능한데 ETF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 네. 그렇게. 그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그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한 3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역사상 봤을 때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로 빠진 경우가 그렇게 흔하게 막 자주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준을 잡을 때 ETF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 이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잡고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는 거는 정말 자주 오고 이건 이제 투자자들마다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10% 정도는 이제 참 자주 찾아오니까 언제든지 뭐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이제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자주 찾아오니까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좀 손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두고 보다가 한 20%가 만약에 빠졌다면은 이 정도면은 ETF인데 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30%라면 이건 이제 더 많이 빠져도 후회 안 하고 그냥 30%면 이건 정말 많이 넣어도 돼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30%.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게 또 S&P 500하고 나스닥 100은 또 좀 다르잖아요. 네. 나스닥은 한 30% 빠졌는데 S&P는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랑 테마를 좀 나누는데요. 근데 또 지수 중에서도 S&P 500은 또 상대적으로 덜 빠지니까 이제
이제 S&P 500이나 S&P 500을 기준으로 치면 이제 보통 테마는 그러니까 제가 지수를 10, 20, 30으로 나누고 테마를 이제 7%씩 더 높여가지고 이제 17, 이제 25, 30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눈 제 영상에서 좀 그렇게 구분 이렇게 표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링크 첫 댓글로 고정할게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일은 이제 그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도 보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퍼센트 뭐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방향 또 이제 지금 뭐 RSI 지수라든지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용어를 어떻게 쓰셨죠? S&P는 시장이고 지수가 이제 S&P랑 나스닥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도 S&P 500보다는 많이 빠지니까 좀 크게 잡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S&P 500이 10%, 20%, 30%라면 이제 뭐 테마는 제가 아마 15, 22, 30 이런 식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스닥 100도 약간 테마에 더 가깝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은 기준을 그렇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10%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뭐 S&P는 사실 S&P 500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막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테마들이 이제 막 20%, 30%, 뭐 40% 이렇게 떨어지니까 문제가 됐겠지만 이제 S&P 500만으로 보면 당장에 이제 코로나19 때 30% 정도 빠졌는데 이번에 한 15%, 20% 빠졌다 할 때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나? 이거는 많이 빠진 것 치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테마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투자하는 부분은 뭐 30, 40 이렇게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 너무 맞아요. 쉽게 안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대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정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차이나 전기차 그런 거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이제 뭐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이제 특히 중국이 많이 빠진 거고요. 글로벌 2차 전지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미국 테크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팡플러스도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는 마이너스 30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량주 테크도 많이 빠진 상태다. 네. 그러면은 생강남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게 좀 약간의 기회라고 현금이 좀 있다면 들어갈 만한 찬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테마는 마이너스 30을 최상으로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테크랑 팡은 30이 떨어졌지만 테크는 아직 25% 정도까지도 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테크라면 뭐죠? 미국 테크 탑 10. 탑 10. 네네. 하고 이제 반도체도 마이너스 20에서 25%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환 노출형 상품이라서 이제 환율이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6%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빠졌다라고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하고 테크가 이 정도 빠진 거는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또 이제 투자자분들은 더 빠질 것 같은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더 빠지든 안 빠지든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신문을 이렇게 좀 보다가 그 닷컴 버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닷컴 버블 때를 한번 이렇게 저도 직접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한 80%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스닥 100으로 따지면 30%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50% 갭이니까 덜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닷컴 버블만큼은 빠지지 않았는데 이걸 많이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것 중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뭐 한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정말 대폭락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0%가 제가 통계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5, 6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 정도는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만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까지 논쟁이 저는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분들은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예상치 못하게 안 좋아가지고 그게 없었으면 정말 저는 베스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개 때문에 이제 더 충분히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염두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생강남님은 평소에 이제 그렇게 10%, 20%, 30% 같은 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네. 현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분할 매수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 쪽에 했죠. 저는 수치를 개발자. 믿거든요. 통계랑 수치를 좀 많이 신뢰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찾아보고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손해를 덜 보면서 그러면서도 나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게 정답은 그냥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매달 내가 월급 받았을 때 뭐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매달 적립식으로 넣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성과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S&P 500이 횡보를 했어요. 이제 구간을 못 벗어나고 그때 적립식 투자 매달 이제 원금을 가지고 매달 이제 한 달마다 투자하는 입장과 마이너스 10% 빠졌을 때 이게 20% 빠졌을 때 30% 빠졌을 때마다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어떤 게 수익이 좋았냐 이걸 한 실험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립식으로 한 게 두 번째로 수익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2000년부터 2010년까지고 반대로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미국이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도 똑같이 적립식이랑 마이너스 10, 20, 30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투자가 적립식으로 투자한 게 1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를 보고 이제 물론 투자자들이 더 나은 이제 수익과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것도 있고 더 잘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자산은 어차피 우상향을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결과를 평균 이상의 뭐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보고 물론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또 이제 확보해 주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죠. 이랬으니까 다르지 않을 거다. 시장과 사람의 심리는 똑같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윳돈은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 여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은 매달 똑같이 적립식으로 넣을 만큼 넣고 제가 이제 현금 이제 투자 금액의 한 20%는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20%에 대해서만 떨어졌을 때 현금이 없으면 아쉬우니까 그 이제 아쉬움을 달래는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제 제 기준에 맞게 조금씩 담는 걸로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달 그냥 넣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면서 성과도 좋았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10%, 20%, 30%그 저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가늠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수익률을 뭐 조금의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를 쓰는 차라리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서 편하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생강남님께서는 그 ETF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좀 어떤 ETF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선호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테크 탑10 ETF하고 반도체 ETF를 이제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되게 이것도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지금 시대적 상황이 4차 산업이 아니면 무조건 S&P 500에 투자를 이제 저도 할 거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을 기술주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보다는 나스닥100이 조금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나스닥100에서도 상위 10대 기업들이 성과가 더 좋다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10년, 과거에 10년도 그랬고 앞으로도 20년 정도까지는 10년, 20년은 충분히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나스닥백이랑 S&P 500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테크 쪽으로 힘을 실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리밸런싱을 한 거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미국 테크 쪽으로 힘을 싣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투자하면 좀 약간 또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종목은 하나라서. 아, 진짜 하나만 투자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ETF는 이제 하나 하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드니까 그러면 하나를 더 가져가면 뭐가 좋을까 이제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섹터로 이제 네. 어쨌든 필요한 거 반도체거든요. 무슨 산업이든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얘도 꾸준하게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2개를 가져가고 있고 이제 좀 소소하게 이제 국내 ETF도 좀 믿어보고 싶어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국내는 정말 투자할 게 마땅히 없었는데 이번에 그 KD30, ESG30이라는 이제 국내의 상황에 맞게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들 이제 좀 그런 ESG 경영이 가미된 ETF 나왔거든요. 그래서 취지도 좋고 한 번 기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돈을 넣어서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개별 종목은 투자를 안 하시나요? 개별 종목도 하죠. 좀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개별 종목을 해서 많이 자금이 개별 종목 쪽에 사실 지금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카카오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취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죠. 이제 기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마음이 가는 기업들, 그렇게 해서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10하고 나스닥 100하고 그 비교를, 그 수치상으로만 네. 비교를 해봤을 때, 진짜 그 나스닥 100하고 탑10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글로벌 그 상위 10개 기업 네. 탑10이 돈을 진짜 잘 버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하락도 보면은 나스닥 100하고 큰 차이가 안 나고 네네.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빠지더라고요. 또 원래는 빠질 때 좀 더 빠져야 되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굉장히 네.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의외이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10년을 봤었을 때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그다음에 지금 테크랑 팡플러스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의 이제 10년을 성과를 추적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하니까 이제 10년 동안에 결국에는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면서도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건 상위 10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더 큰 게 문제인데 그 변동성을 자기가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최상위 기업들한테 좀 집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진짜 기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기술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2010년부터 봐도 네. S&P를 압도하지 않나요? 네네네. 나스닥 100이. 제가 정확한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S&P 500이 10년 동안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16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22% 정도 됐던 것 같고, 이제 상위 기업들이 3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어마어마하구나. 제가 그 정리한 항상 그 표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리고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도 결국에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은 테크 그 상위 기업들이거든요.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그 기업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흐름은 위아래 방향이 좀 더 폭이 넓을 뿐이지 이제 상위 기업들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아까 삼성전자, 카카오, 테슬라 들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요즘 수익률 괜찮으세요?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1년 반 아마 행보했을 건데 우양 밑으로 갔을 건데 저는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 그래요?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야. 근데 이제 생각 밖으로 많이 행보의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저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전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많이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주가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고 테슬라는 제가 PER이 1000이 넘을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되게 부담스럽긴 했는데 말 그대로 테슬라도 굉장히 100이 아니고 1000이요? 네, 그때 1000이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2020년 후반해서 네, 그때 떨어지기 전에 1000 찍고 지금 이거 보니까 포워드 P가 한 50 나오는 것 같던데.
120일 거예요. 제가 최근에 포드피가? 포드 피가 그 PR. 내년 PR. 제가 그건 뭐 지금 PR이 지금은 한 100 정도고 1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와, 천에 들어가셨어요? 네. 아니 그때 좋을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도 들어가고 한 마이너스 30, 40 정도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년 동안 저도 이제 기간을 충분하게 좀 둔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길게 가져가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담았는데도 이제 마이너스 30 그렇게 찍었던 거죠. 근데 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 거의 레버리지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종목인데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당장 1, 2년 보고 한 게 아니라 이 테슬라가 한 10년은 계속해서 앞서갈 것 같다. 적어도 10년 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테슬라도 말 그대로 미래를 보고 가져가는 거고 카카오는 요즘에 좀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굉장히 카카오 기업을 좋아해서 이제 샀던 건데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말고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저는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최근에 문제가 좀 경영진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믿음의 문제인데 기업이 투자자한테 신뢰를 그렇죠. 저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나. 근데 아직까지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카카오, 테슬라를 개별 종목으로 갖고 계시고 그러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요, 궁금한 게 ETF 투자하시는 거는 거의 파시지는 않는 건가요? 계속 모아가시면 하는 건가요? 네, 저는 개별도 그렇고요. ETF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그러니까 당장에 급한 돈이 필요한 건 애초에 투자도 안 했을 거고 그런 돈은 투자도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자산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수익률이 얼마다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이제 모으다 보니까 뭐 100주를 모았다. 뭐 500주가 됐고 지금 1000주가 넘어갔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은퇴를 하면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용돈으로 써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할 때 그럴 때마다 이제 팔아서 이제 쓰려고 자산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서 팔아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 개별도 그렇고 ETF도 제가 이제 특정 테마보다는 반드시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야들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산업에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산업들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이제 $5 치고 끝나고 이제 져버리면 그럴 때는 이제 팔 생각을 그런 투자자분들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것도 지금은 아니고 한 10년은 어떤 산업이든 마음 편히 투자를 해도 계속 올라갈 성장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산업에 좀 방향을 봐야 된다. 테마는. 네. 근데 이제 지수나 테크나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 모아간다. 네. 계속 사도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 100이 지금 한 고점 대비 30% 빠졌잖아요. 네. 그럼 요런 30% 좀 아쉽지 않으세요? 지금 샀을 때요? 그러니까 그 고점에 팔았으면 네네네. 30% 지금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죠. 주변에서도 그래요. 높을 때 사서 저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서 높을 때 팔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0, 20, 30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이 빠진 거지 작년에도 언제 이게 좀 하락장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열됐다라고 봤었거든요. 계속 올랐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떨어질 때는 안 무서운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고점에서 진짜 말 그대로 물릴까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내면 많이 혼났죠.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냐. 계속 사야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거의 뭐 1년치, 뭐 많게는 2년치 전으로 막 돌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물린 건 당연히 아깝죠. 내가 그때 안 사고 지금 샀으면 20%, 30% 이익인데 근데 이것도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15,000원짜리가 뭐 20만 원이 되나 2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되나 그렇죠. 지금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쓰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좋은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반도체나 이렇게 계속 모아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ETF는 상장 폐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상장 폐지 조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사실상 거의 상장 폐지 될 일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테크도 마찬가지. 상장 폐지 조건을 제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있으면 딱 할 텐데 이 정도 상장 폐지 되려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거의 안 된다고 봤었거든요. 특히 뭐 S&P 500이나 뭐 테크나 반도체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고 거래량도 한참 안 돼야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각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3배짜리가 위험하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 건 ETF가 상폐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죠. 많이 떨어지면. 그렇구나.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있었으면 TQQQ는 상장 폐지다. 그러니까 지금은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런 그 정도 되는 하락장을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는 저는 온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20년이든 30년이든 한 번씩은 크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좀 애초에 레버리지가 장기 투자에 맞는 종목도 아니고 차라리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돼서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용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좀 이제 어리신 분들이 이렇게 코인이나 레버리지에 너무 꽂혀가지고 조금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진짜 몰빵으로 하면서 많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잘 활용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들이. 일반 주식도 맞아요. 이게 힘들어하는데 막 2배, 3배짜리는 훨씬 힘들죠. 손해도 그렇죠. 그렇고. 맞아요. 그걸로 좋은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결국에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문제라서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S&P 500이고 나스닥 100은 그 안에 500개의 기업, 1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도 그 500개 안에, 100개 안에 못 들면 이게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네네, 주기적으로. 그거는 그 상품 개발하시는 곳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지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수 기준에 맞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TF도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는데 액티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매니저들이 운용사들이 이제 이렇게 그때 하는데 장기간 성과가 결국에는 이런 지수나 기계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도 어쨌든 그것보다 좋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액티브 ETF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조정하는 거군요. 네네. 종목을. 요즘에 대표적으로 액티브가 그 아크 인베스트, ARK ETF들이 네, 힘들어하는. 네. 근데 원래 2020년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나무라고 막 이렇게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 2021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반짝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성과가 S&P 500만큼 S&P 500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고 이제 ARK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S&P 500만큼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S&P 500 계속 싸게 더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샀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지금 담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자기가 액티브 ETF를 믿고 캐시우드를 믿는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해서 아무리 좋아도 액티브라면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러시구나. 그 돈나무 언니 그 ETF가 기술주 중심 아닌가요? 네, 다 기술주죠. 근데 아까 그 앞서서 되게 기술주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돈나무 언니 기술주는 좀 별로세요? 그러니까 캐시우드의 이제 그게 별로라기보다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장기적으로 좋았거든요. 통계 그 수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험 결과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전문 운용사들 이제 전문가들 보고 선택한 이제 종목이죠. 그 원숭이가 무작위로 고른 거 했는데 원숭이가 고른 게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전문가들이 정말 그렇게 보는 그런 예상 그런 게 잘 맞고 잘 됐다면 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투자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부자들이
대부분이 아니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일반 직장이고 정말 극소수의 운이 좋았거나 특별한 사람만 성공을 했고 대다수는 저는 전문가들도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참고를 하지만 결국은 지수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나스닥 100 정도의 기술주면은 괜찮은데 네. 그 이제 아크 쪽 돈나무 언니가 선택하는 그런 ETF 쪽까지는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 너무 위험성이 너무 높고 내가 있고. 이제 그 변동성이 왔을 때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도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 못 믿으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혹시 그 워런 버핏 같은 네. 워런 버핏은 그 아까 탑 10 중에서는 애플 외에는 거의 네. 많은 비중을 안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냐, 이제 4차 산업에 의한 기술이냐인데 저는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하고 네. 투자 방향은 좋아하지만 네. 그럼에도 기술주가 지금은 세상을 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산업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가치 투자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S&P 500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그냥 좋은 종목들한테 투자했을 텐데 앞으로 10년, 20년도 그렇고 20년 세상이 막 변하지 않는 이상 좀 계속해서 기술주가 세상을 바꿔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선두 기업들이 좋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산업이 다 그런 기술이 관련된 산업이라서 또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다 집어삼켜 먹을 것이다. 저는 제가 개발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자율주행 정말 저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이 하나 빼먹긴 했는데 자율주행도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랑 2차 전지는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다면 나머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인공지능은 아직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생활이 침투가 되진 않았거든요. 로봇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더 10년,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20년 투자하면 많이 그렇죠. 들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할 것 같다. 어디에 투자해도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혹시 그 탑 10 중에서 네. 그 좀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좀 유독 좋아 보이는 기업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탑 10에 투자하기 전에 개별 주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5개가 있는데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5개 종목을 원래 투자를 했거든요. 아마존 이런 데는 안 들어가네요. 아마존닷컴은 좋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조금 순위가 낮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랑 원래 삼성전자에서 6개 이렇게 투자를 개별로 가고 있다가 이 관리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주당 가격도 비싼 것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비중 조절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ETF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좋은 게 이 종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 100보다도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상위 기업에 이게 좋겠다고 해서 원래는 테크가 나오기 전에 이제 팡플러스로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거기에 또 제가 중국 기업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들어갔는데 저는 중국 기업에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안 가니까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ETF 단점 포함되어 있어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침 테크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경쟁을 시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테크가 나와서 딱 미국으로만 미국으로만 딱 해주니까 이제 좋죠. 근데 여기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일 가정을 좋아하는데 그 우량한 기업들한테 이제 다 똑같이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4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못 가져가니까 전 그 기업들이 좋으니까 그게 좀 이제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개발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게 나올 법한데. 생강남 ETF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네, KB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다른 운용사들에서 만들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그 아까 이제 중국을 좀 언급해 주셔서. 네. 그 전기차 2차 배터리도 그 LIT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는 글로벌 리튬인가요? 네, 글로벌 리튬의 2차전지 그거랑 네. 이제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차이나 전기차는 그러면 별로 선호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산업만 놓고 보면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어쨌든 미래 산업이거든요. 갈 수밖에 없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만 놓고 보면 너무 좋고 잘 될 수밖에 없고 괜찮다. 근데 여기 이제 주체가 이제 중국이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국내 2차 전지가 있고 아까 LIT든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근데 글로벌에도 중국이 한 40%, 5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경쟁력이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에게 이제 100%고 하는데 일단 저는 산업만 놓고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데 이 중국이라는 특유의 그 리스크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 이런 문제. 뭐 이제 정치도 있고 그런 공산당에서 오는 이제 차이나 전체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 마인 같은 케이스도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나 바이도도 그런 케이스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산업은 이제 논리가 이제 다 극과 극인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이제 지금 엎을 수 있는 기회인데 중국이 그런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어줄 거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 경쟁력도 좋고. 그게 반대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은 믿음이 안 간다. 뭐 회계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저렇게 이제 당국에 찍히면 뭐 기업이 하루아침에 막 그렇죠. 무너지고 막 오랫동안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의 방해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야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크면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넣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가 또 안 되겠죠. 내가 계속 저점에서 좋게 못 사는 이상. 그래서 이번에 또 의외였던 게 저도 차이나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한 14,000원 부근 정도까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지선이. 네, 지지선 여러 개를 놓고 최하단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떨어졌겠다라고 했는데 훨씬 더 떨어졌죠. 지금 11,000원 얼마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상장 초반으로 돌아갈 정도니까 작년에 100%까지 뭐 올라가면 의미가 없죠. 다 2만 원 넘는다네. 다시 50%, 40%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올 거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비싸게 적립식으로 샀을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상향을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다. 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대안은 꼭 해야 되겠다면 글로벌로 해라. 글로벌이 그래도 낫다. 그게 있고, 이제 또 이제 차선책으로 전기차 말고도 사실 좋은 종목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전기차, 물론 좋죠. 산업 좋은데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다시 손해가 복구가 되냐. 손해 봤으면 되도록이면 파지 말고 꼭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한테 맞는 종목인지 해서 다른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하든지 아니면 종목의 비중을 좀 낮춘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14,000원이 만약에 지지선이었으면 그래도 한 40%는 뭐 제일 싼 값에 샀다고 하면 네네. 한 40%는 그래도 이제 우상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네네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 아마 봉쇄 추가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갑자기 상하이 봉쇄. 네 갑자기 제로 코너 위로 코너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봉쇄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투자자가 심리가 나빠지면 팔 수밖에 파는 투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 또 ETF에 보면은 막 배당 성장 ETF도 있고 리츠 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리츠는 종류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배당 성장주에서는 그 SCHD ETF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는 킨덱스 상품이 있어요. 네. 해외 직투가 더 낫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최근 5년을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S&P 500이랑 비슷해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봤는데 그 성과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성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고 우상향했고 근데 배당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배당보다는 배당 성장률이 가장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꾸준히 그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한 주씩 팔면서 용돈을 쓸 건지 아니면 다 정리를 하고 세금 낼 거 내고 이제 S&P 500이나 그런 배당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리밸런싱을 할 건지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의 10년 뒤, 20년 뒤 저한테는 뒤의 일이라서 근데 지금부터 투자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투자로는. 그렇지만 좀 뭔가 젊은 나이고 현금 흐름이 좀 있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쪽보다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S&P 500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 기간이 길지 않다면 안전하게 갖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또 돈이 막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30% 40% 떨어져 버리면 정말 아쉽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기회로 여길 수만 있으면 근데 이제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게 점점점 리스크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기간만 충분하다면 자기가 10년 20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남님 얘기 좀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잡히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S&P 500이 시장 표준이긴 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거 가기에는 개별 종목 가기에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나스닥 100에다가 뭐 이런 거 조금 섞는 비중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대신에 테크 탑 10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고 뭐 S&P 500 한 30%, 뭐 나스닥 100 30%, 뭐 테크 한 40%, 뭐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비중을 어쨌든 내 투자 금액에 한해서 조절만 잘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생각남님 이제 좀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서 그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한 급여가 한 250, 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한 여윳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계속 팔지 않고 모아가면 좋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투자할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아니면 전 무조건 S&P 500이라고 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테크나 반도체나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테마 아까 말한 뭐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PER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거품이 빠졌을까 많이 보는데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아직도 막 60%, 60배, 70배 이렇게 돼요. 아직도 그 전에 100배, 200배 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갔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이 차라리 거품이 한참 빠지는 게 좋고 지금 수준도 괜찮고 여기서 더 빠져도 당연히 좋고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기 많이 괜찮지 않나. 1차적인 바닥은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00만 원을 쓰면 좋을까요? 자기가 ETF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ETF가 애초에 분산 투자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여러 개 가져가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개에서 많으면 5개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뭐 2개 많은 비중을 ETF에 담고 있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테마에 한 50을 담아가고 안전하게 50을 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50 담고 예를 들면은 뭐 탑10이나 반도체로 50을 담고 그래도 되고 테마도 좋고.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고 아직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일단 S&P 500에 시작을 S&P 500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종류나 관심 가고. 그랬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이렇게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자꾸 레버리지로 실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세배. 네, 이게 주변에 정말 많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 뭐 단톡방 같은 데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무조건 세배다 이렇게 가니까 가자 하고. 네, 20대 아직 20대 후반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모아가면 진짜 나중에 큰 자산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잘못 들어가서 막 손해 엄청나게 좀 보고 있고 하니까 그렇구나. 보니까 아쉬운 거죠. 근데 거기에 잘 꽂히더라고요. 세배라고 하니까 또 젊은 혈기도 있고 뭐 아니면 도지 막 세배 빨리 은퇴하는 거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크 쪽으로. 저는 아크는 확실한 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믿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량한 기업이 좋다. 제일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경쟁력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성공할 확률도 높고 돈이 많으니까 연구개발도 많이 할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M&A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확률로 봤을 때 이런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만 봐도 뭐 전기차 한다고 그러고 반도체 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하나만 하진 않거든요. 다 돈 되는 것들, 연관된 것들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인수합병 해버리니까 그런 저는 이제 기업들도 부익부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빈스빈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사회초년생 말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분들이 하는 투자는 좀 다를까요?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목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간 투자. 아니면은 뭐 한 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분할로 들어가다 하더라도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목돈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일단 두 가지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갈 건데 내가 나이가 많냐. 그런 그러니까 투자 가는 기간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한 걸 좋아하는지 자기가 진짜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안전한 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답답하다고. 그런 성향을 좀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목돈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거든요. 무조건 한 번에 그러니까 베스트 올라가면 무조건 최고인데 되게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아프잖아요. 그 손실을 잘 못 견디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ETF를 산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많으면 저는 무조건 S&P 500이나 아까 고배당주 SCH 같은 거 그게 좋을 것 같고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이제 나스닥 100이나 테크, 반도체, 4차 산업. 4차 산업과 관련된 ETF들은 전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면은 월 1,000씩 한 3번에 나눠서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기로 나누시는 그러니까 이게 기간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요. 금액으로 이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한 20% 정도 넣어놓은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기회를 본 다음에 그 기회 때마다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간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간을 두고 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반년이나 1년을 두고 똑같이 이렇게 분할로 넣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수익률 만족할 만하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혹시 그 생강남님은 암호화폐는 투자 안 하시나요? 네. 안 하세요? 네. 개발자분들이면은 이런 쪽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조금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 입장이랑 투자는 약간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암호화폐가 미래에 뭔가 쓸모가 있고 그렇게 뭔가 현금을 대체하는 그런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상세계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긍정적인데 그런데 투자를 하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뭐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남들한테 더 비싸게 팔 수만 있는 거라서
얘를 언제 사야 되고 어디까지 사야 되고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렇고 이제 많이 하진 않아도 뭐 10% 정도는 가져가도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죠. 10% 정도는 이제 만약에 손실이 나도 괜찮다. 뭐 미래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뉴스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이공계 쪽이나 컴퓨터공학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암호 자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시고 투자하는 금액도 많은 거 같긴 하신가요? 네. 주변에 저도 코인이나 NFT 이런 데 투자 많이들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구나.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투자 대상은 아닌데 이제 그런 쪽들은 근데 이제 약간 그 접근이 미래를 보고 접근하면 또 괜찮은데 사실 굉장히 투기성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레버리지 접근하시 접근해요. 무조건 뭐 아니면 도 지금 사서 한 방 노린다.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5% 10% 정도로 담는 게 아니라 거의 몰빵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보면 아쉽죠. 네. 그렇게 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 괜찮은데 또 아무도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아직까지 뭔가 투자 대상으로 보기 확신을 갖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참 이게 정말 투자가 정말 그 많은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자산이 확신이 들고 공부를 하고 꾸준히 또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참 많은 부분이 갈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금하고 적금만 하고 있는데 너무 금리가 낮고 자산이 안 불려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재테크를 알아보다가 이제 주식도 접하다 보니까 괜찮은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많이 봤거든요. 항상 그런 수치나 통계 흐름들을 중요하게 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안타깝고 그런 분들 공감은 되거든요. 내 지금 눈에 들어오는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20, 30 막 이러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수익을 보려고 투자한 게 아니라서 좀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사면 더 이상 뒤 안 보거든요. 더 이상 내가 몇 주 모았다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샀는데 이거 이렇게 뭐 퍼센트가 뭐 수익이 몇 퍼센트 뭐 50 갔다가도 지금 뭐 카카오 마이너스 찍고 있고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어쨌든 내가 미래를 믿고 테슬라도 위아래로 진짜 20-30%씩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너무 이 시기를 힘들어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댓글에도 그렇고 괴롭고 막 이런 분들 정말 손절하실까봐 차라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웃는 사람이 된다. 승자다. 극소수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 소수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아마 이번에 쉽지 않다라고 느낄 것 같고 다들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아까 그거 하나 좀 못 여쭤봤는데, 그렇게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때, 또 혹시 또 지금 혹시 좀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 저도 그런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한참 낫죠.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얕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고 분석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나는 게 아니라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나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산을 샀으면 그냥 끝까지 가져간 공부는 그냥 제가 믿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냥 그 기업들이나 뭐 ETF는 특히나 공부가 또 약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현재 가치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내가 좀 여유 현금을 늘릴지 뭐 약간 줄여도 될지 약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정도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나 그런 것보다는 믿음의 영역이죠. 내가 계속 그런 전문가들 똑같은 말이지만 지겹도록 반복하잖아요.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살 때다. 그런 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쪽을 오히려 멘탈을 좀 잡는 쪽을 많이 보지. 심리적인 것들. 오히려 뭐 그렇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지금은 팔 때다, 뭐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막 그렇거든요. 공부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 정도 보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생강남 ETF의 생강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